안녕하십니까. 풍경 사진을 연구하는 포토그래퍼 사냐 박희만입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모두가 사진 작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의 주변에는 20년 이상 사진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흔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에 대한 맹목적인 열정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과 노하우가 쌓여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진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장비 응용 분야, 그리고 실전에서 30여 년간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 위주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술이든 예술이든 모든 분야에서는 기초가 단단해야 응용도 할 수 있고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는 렌즈와 바디가 한 몸인 똑딱이, 스마트폰과 같은 일체형 카메라가 있고 렌즈를 교환하면서 찍을 수 있는 DSLR, 미러리스와 같이 렌즈 교환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일체형 카메라는 렌즈 하나로 모든 사물을 커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피사 게심도 등의 표현에 한계가 있어 실시간 인증산 및 SNS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으며 렌즈 교환형 카메라는 렌즈에 따라 조리개를 조절함으로 피사체 초점거리의 주변을 선명하게 또는 흐리게 할 수 있으므로 작품용 사진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피사 게심도란 피사체를 중심으로 앞뒤에 초점이 맞는 거리의 정도를 말하며 피사체의 거리가 멀고 조리개를 좁힐수록 심도는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 교환형 카메라는 바람바의 폭포, 파도와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느린 속도로 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체형 카메라에서는 장노출을 표현할 수 없었으나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에서는 자체 ND1000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 동감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조리개 기능이 없는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장노출 용어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카메라 기능 중 가장 중요시 할 수 있는 노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노출을 결정짓는 주요 기능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셔터 속도, 조리개의 개폐, 그리고 ISO, 즉 감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진 촬영 시 움직임을 살려주는 셔터 속도를 설정 후 조리개를 열어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좋아서 느리게 할 수 있고 ISO 감도의 수치를 이동해 가면서 노출을 보완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에는 사진의 깊이를 결정짓는 조리개의 작동을 할 수가 없어 셔터 속도와 ISO만으로 노출 조정을 해야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란 흰색을 흰색으로 찍히도록 하는 장치로 주간에는 자동으로, 설정해도 좋지만 노을, 야간, 실내에서는 켈빈 값을 직접 설정해야 합니다. 켈빈 값은 2000에서 9000까지 있습니다. 5500 정도가 맑은 날 전고 태양빛의 색감이므로 2000으로 내려갈수록 붉은 색감으로 9000으로 올라갈수록 푸른 색감입니다. 참고로 밤하늘 은하수를 찍을 때는 3500 정도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 모드는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카메라가 자동으로 해주고 조리개 우선 모드는 촬영자가 F값만 설정하면 셔터 속도를 카메라가 해주고 셔터 우선 모드는 촬영자가 셔터 값만 설정해주면 조리개는 카메라가 해주는 모드이며 수동 모드는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촬영자가 설정을 합니다. 장노출 등 촬영자가 자신의 노출을 강조한다면 수동 모드로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어느 부분에 할당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중앙 부중 점 평균 측광에 운 전체 화면 중 중앙의 60%를 주변부에 40% 할당하는 방식이고 다분할 평가 측광은 주제와 배경과의 밝기차가 적을 때 효과적이고 부분 측광은 역광과 같이 배경이 주피사체보다 밝을 때 효과적입니다. 스파 측광은 전체 화면이 아닌 특정한 좁은 영역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야생화처럼 주제를 돋보이게 할 때 스파 측광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다 보면 야간 일출 일몰 시 인물 사진이나 갈매기를 찍을 때와
물방울 속 꽃을 찍을 때 후레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장 후레쉬는 사용 방법이 너무 까다로워 구입한 후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장 후레쉬로 물방울 속 꽃을 촬영한다고 할 때 설정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100mm 접사 렌즈를 장착한 후 카메라의 모드는 수동 모드로 놓고 또 셔터 속도는 250분의 1초, 조리개는 F8에서 F2일 정도로 설정을 하고 외장 후레쉬에도 카메라와 같이 수동 모드 놓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절하면서 촬영하면 됩니다. 외장 플래쉬의 사용 방법은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 시 기능들을 알아가듯이 매뉴얼을 많이 보고 실전 연습과 시행착오를 거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화소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지 센서의 크기입니다. 화소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작으면 좋은 화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촬영한 이미지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부분으로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라 1:1 풀프레임 바디와 카메라 제조사에 따라 1.3배, 1.5배, 1.6배의 크롭 바디로 나누어집니다. 크롭 바디는 망원 계열 렌즈로 갈수록 1.1 바디보다 배율이 높아져 망원 효과가 커집니다. 하지만 표준 렌즈나 줌 렌즈를 사용할 때는 크롭 배율로 인해 화각이 답답해지므로 크롭 바디에는 바디의 배율을 생각하여 렌즈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의 종류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초점 거리에 따라 표준, 광각, 망원 렌즈로 구분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크기와 비슷한 렌즈를 표준 렌즈라 하고 풀바디 기준 35mm에서 50mm가 해당되며 50mm 이상을 망원 계열 렌즈 35mm 이하를 광각 계열 렌즈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 거리가 조절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단렌즈와 줌 렌즈로 나누어집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기능은 특수 렌즈로 매크로 렌즈, 어안 렌즈, 반사 렌즈 등이 있습니다. 최근 크롭바디에만 사용할 수 있는 크롭 렌즈가 풀바디에도 사용이 가능한 렌즈가 있습니다. 탐론에서 제작한 11mm에서 20mm와 18mm에서 300mm 크롭 줌 렌즈입니다. 두 렌즈 모두 미러리스, 크롭바디, 풀바디 마운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크롭 렌즈 장착 시 환산화각은 크롭바디와 풀바디 모두 위의 도표와 같이 1.5배가 된다고 합니다. 필터란 카메라 렌즈 앞에 부착하여 사진 촬영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도구로 필터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초심자께서 궁금해하시고 많이 사용하는 필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UV 필터는 렌즈를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부착하는 렌즈 보호용으로 알고도 있으나 자외선을 걸러주는 필터입니다. 필터를 보시면 숫자가 써 있는데 L39는 390나노미터까지의 자외선을 차단해준다는 뜻입니다. 다만 ND, CPL 등의 필터 사용 시 베너팅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UV 필터는 제거 후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CPL 필터는 푸른 하늘이나 바다의 색감을 더 진하게 해주며 불필요한 반사광, 잡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장노출 시 사용하는 필터로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켜주는 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썬팅 필터 또는 선글라스 필터라고도 합니다. ND 다음에 숫자가 붙는데 그것은 필터를 사용하면 빛을 차단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ND2는 2분의 1만큼, ND4는 4분의 1만큼, ND8은 8분의 1만큼, ND1000은 1000분의 1만큼만 렌즈로 빛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갯골, 바다, 이끼 폭포, 바람 등의 움직임을 장노출로 표현하는데 ND 필터를 사용합니다. 가변 ND 필터란 필터 하나로 이끼 폭포 등 촬영 시 필터 교환 없이 다이얼만 움직여서 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작된 필터로 편리성은 있으나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아쉬웠으나 최근 성능이 좋은 가변 필터도 나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ND 필터란 ND 필터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주는 필터이지만 전체가 아닌 상, 하, 중앙 등 일부만 차단해주는 필터로 노출차를 해소해주므로 일출일몰에 많이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투톤 필터란
최근에 개발된 필터로 아침 저녁 노을 촬영 시 필터를 부착하면 푸른색과 붉은색의 두 가지 색상으로 노을을 더욱 아름답고 부드럽게 표현해 주므로 GND 필터에서 진보된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스 필터란 불빛이나 야경 등의 빛 표현에 있어 갈라져 보이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필터입니다. 필터 종류에 따라 빛 갈라짐이 사각, 육각, 팔각 등이 있습니다. 쇼프트 필터란 피사체의 뽀샤시한 효과를 만들어주는 필터로 보통은 아웃포커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나 전문 영역에서는 뭉개주는 필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그 필터란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내주고 결혼식, 돌사진 등 환상적인 분위기를 낼 때도 좋습니다. 아나모르플라레 필터란 자연빛을 이용하여 빛내림처럼 빛의 방향을 링으로 자유롭게 돌려가며 수평, 수직, 사선 등 빛기둥을 원하는 위치로 끌어들여 움직일 수 있는 필터입니다. 저구외선 필터란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저구외선을 특수 필터를 렌즈 앞에 장착하여 붉은색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필터를 말합니다. 참고로 ND 필터를 자세히 보시면 링 주변에 ND2, ND4, ND8 또는 1스탑, 2스탑, 3스탑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ND 필터에서 스톱은 노출 시간을 1스탑에 2배씩 증가시키고 빛을 2배씩 차단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사진 촬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촬영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분할 구도란 풍경사진의 대표적인 구도로 카메라 뷰파인더에 보이는 평면 위에 가로와 세로에 각각 2개의 선을 그어서 교차되는 점 4곳 중에 한 곳에 주제나 주요 피사체 배치를 하면 안정적이며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도입니다. 이분법 구도는 화면을 수평으로 수직으로 반으로 나누어 하늘과 땅, 바다 등 대조적인 이미지와 반영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중앙구도란 화면에 가로와 세로에 각각 1개의 선을 그어 교차되는 점에 주제를 배치를 하면 시선이 중앙을 향하여 대형 일출, 접사 사진에는 좋으나 풍경 사진에는 답답합니다. 사선 구도는 화면의 사선으로 표현하면 움직임이나 리듬감을 표현하게 되므로 속도감을 연출하게 됩니다. 터널형 구도는 화면의 반원을 중앙에 배치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반원 주변에 나무잎이나 꽃잎 등으로 흐릿하게 표현하는 구도로 시선을 집중시킬 때 이용합니다. 삼각형 구도는 화면의 삼각형을 중앙에 배치하여 가로수길 등 원근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곡선 구도는 화면에 S곡선을 배치하여 시선은 선을 따라 가게 되므로 주제를 찾아가는 표현에 좋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구도들이 있지만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곡선 구도 또한 황금 분할 구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풍경 사진을 찍다 보면 1번 황금 분할 구도가 70% 이상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머릿속에 멋진 작품을 상상하며 셔터를 누르고 있지만 결과물을 보면 무엇을 찍었는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경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사진 촬영 시 구도나 노출도 중요하지만 작품의 주제, 즉 주인공을 찾는 일이 으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똘똘하지 못하면 부재, 즉 조연이 주인공 자리를 넘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시회나 SNS 그리고 출사지에서 주인공을 찾아보는 연습을 반복하시고 주인공이 빛나는 나만의 사진으로 찍어보면서 결과물을 가지고 왜 찍었는가를 끊임없이 피드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의 주인공이 결정되었으면 초점이 맞아야 작품의 완성도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사진은 꽃술, 새사진에는 새의 눈이 선명해야 사진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을 결정짓는 것은 초점입니다. 푸른 하늘의 흰 구름, 붉은 노을과 여명, 일출과 일몰 등의 사진을 찍을 때 초심자는 부재인 산과 배, 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찍은 사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제인 구름이나 태양에 초점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새를 찍을 때 새의 눈이 흐릿한 것과 같아서
감상자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항상 주인공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쿵민 포인터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무작정 셔터만 누른다고 해서 모두가 작품 사진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었더라도 결과물이 다른 이유는 제대로 된 구도와 선을 찾아내는 차이일 것입니다. 멋진 구도를 잡으려면 주도하는 선을 찾아야 합니다. 시선은 선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선 하나만을 있어도 좋은 사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나 기찻길, 강줄기, 능선, 케이블선, 오솔길, 계곡, 발자취, 토끼길 등 사진 촬영 현장에는 수많은 선들이 있습니다. 촬영 시 선이 정해지면 사진을 보는 감상자가 선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형의 야생화, 갯바위, 몽돌, 다리, 건널목 등으로 시선이 고정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형에서 감상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면 선은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피사체가 밝으면 주변을 어둡게 하는 등 시선을 모아서 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시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아웃포커싱이란 초점이 맞는 부분은 선명하게 찍히고 주변과 배경은 흐릿하게 나오는 것을 말하며 보케는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에 렌즈의 빛이 반사가 되어 동그라미 또는 도넛 형태를 표현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웃포커싱은 매크로 렌즈 또는 2.8 이하 밝은 조리개를 사용하거나 또 압축 효과가 많아 심도가 얕은 200mm 이상 망원 렌즈를 사용하면 주변이 흐릿하게 나옵니다. 보케는 야간 불빛이나 아침 이슬, 강, 바다의 윤슬이 빛을 받아 표현이 되고 야생화 촬영 시 배경에 반사되는 매개물이 없을 때에는 꽃 뒤쪽에 생수를 뿌려 보시면 보케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진 촬영 후 컴퓨터에서 결과물을 확인하다 보면 의도를 하지 않았으나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다양한 색상의 원 또는 원기둥 모양이 사진 일부에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밝은 태양이 렌즈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굴절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좁은 의미로 유령처럼 나타났다고 하여 고스트 이미지, 넓은 의미로 플레어 현상이라고 합니다. 플레어 현상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플레어가 나타나면 포토샵으로도 수정이 불가능하여 작품으로 쓸 수가 없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후드를 장착하든가 손이나 모자 등으로 태양을 막기도 하고 나무나 전주대 등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태양빛이 없는 곳에서 찍는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만의 노하우는 마을 금고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커다란 부채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출 후에는 15도에서 45도 방향에서 빛이 렌즈에 들어오므로 부채를 렌즈에서 조금 떨어져 30도 정도의 각도로 막아주면 플레어가 나타나지 않게 찍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사진을 가로 또는 세로로 찍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가로 사진은 시선을 좌우로 움직이게 하여 넓이감과 안정감을 표현한다고 하고 세로 사진은 시선을 상하로 움직이게 하여 높이감과 깊이감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밴드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시면 80% 이상이 가로 사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의 두 눈의 구조가 수평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이나 생활 속에서 만나는 폭포, 나무, 절벽, 빌딩 등의 수직 형태의 피사체는 세로 사진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시각적으로 웅장함과 높이감, 초현실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바다의 넓은 수평선을 세로 사진으로 찍는다면 공간감이 줄어들어 좌우로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으므로 원칙은 아니지만 가급적 가로 사진으로 폭포, 나무, 모델, 꽃사진 등의 수직 형태 피사체는 세로 사진으로 추천드립니다. 흔히 사진은 빛의 예술, 빛은 사진으로 표현하는 물감이라고들 하며 빛이 없는 사진은 찍지를 말라고 하며 인공빛이라도 빛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빛의 방향을 잘 파악해야만 강렬한 메시지와 스토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순광은 태양을 머리 뒤에 두고 찍는 위치로 하늘은 파랗게 나오지만 피사체는 입체감이 없어 단순합니다. 역광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찍는 위치로 힘은 있으나 피사체가 실루엣으로 보여
후레쉬 등 보조광이 필요합니다. 반역광은 태양을 바라보는 좌 우 45도의 위치로 피사체의 윤곽이 독특하며 입체감이 표현됩니다. 사광은 태양빛이 좌 우 45도 등 뒤에서 비추는 위치로 적당한 그림자로 입체감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측면광은 태양빛이 좌 우 90도에서 비추는 위치로 질감과 입체감이 강하게 표현됩니다. 직하광은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 피사체가 입체감이 없어 일반적으로 기피하는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확산광은 태양이 두텁지 않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광선이 매우 부드럽고 그림자가 없어 아름다운 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풍경사진은 시간대별도 중요합니다. 일출 직전부터 10시까지 빛이 부드러우며 색 표현이 정확하고 원근감 나타내기 좋고 디테일이 풍부합니다. 정오에서 2시까지 태양이 높게 있는 시간이므로 색 표현에 지장을 주어 피사체의 색감이 검게 나오고 측광빛이 없기 때문에 입체적이지 못하므로 야외 촬영은 보류해 두시기 바랍니다. 4시에서 일몰까지 빛이 부드러우며 색 표현 디테일이 풍부하며 붉은 빛이 많습니다. 일몰 직후 이 시간대에는 셔터만 누르면 작품이 되고 황홀한 색감의 매지가워라 합니다. 안개 종류는 발생 장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호수의 물안개, 솔밭 사이의 딴강개, 산정에서 보는 운해, 바다에서 보는 해무, 그리고 물안개나 습한 공기가 나무에 붙어 얼어붙은 상고대 등이 있습니다. 솔숲에는 그늘이고 건조한 곳이라 땅 안개가 생성되는 조건이 아니므로 주변의 가을이나 호수 등에서 안개가 발생하여 솔숲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삼릉은 형산강, 이말리는 삼가천, 흥덕왕릉은 대통지 호수가 주변에 있습니다. 운해는 복사냉각으로 발생되지만 간구전선 통과 후 날씨가 맑아지면서 발생도 하고 단발성 소나기 후에도 발생하고 북동기류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댐 주변과 분지로 된 지형의 산에 오르면 가을부터 봄까지 예외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출사지는 국사봉, 오도산, 황매산, 함백산, 용암사, 대둔산 등입니다. 참고로 복사냉각이란 낮 동안 달구어졌던 지표면의 온도가 밤사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온도의 차이로 이슬이나 안개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물항에는 호수, 강, 바다의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거나 전날 대비 온도차가 많이 나고 습도가 90% 이상 높고 바람이 없고 겨울에는 기온이 5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출사지는 세량지, 두물머리, 충주호, 도담산봉, 옥정호, 우포늪, 강양항 등이 있습니다. 상고대는 전날의 날씨가 맑고 기온이 영하 13도 이에서 바람이 잔잔한 날에 피고 물안개가 풀이나 나무에 닿아 붙으면 얼면 상고대가 된다고 합니다. 고산에는 저지대의 습한 공기가 산사면을 타고 오르면서 단열 팽창으로 동결되는 현상입니다. 주요 출사지는 덕유산, 태백산, 함백산, 소양강, 충주호, 합천보조댐 등입니다. 바닷가에서 장노출 촬영 시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을 알아야 갯골, 몽돌 있기, 패선, 모세의 기적 등을 안전하고 멋진 작품을 찍을 수가 있으므로 물대표를 설명해 봅니다. 바닷물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는 낚시 물대표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아주 먼 옛날에는 물대를 예측하였던 기초는 달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보름달과 금음달이 뜨는 날에는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 것을 보고 살이라고 부르고 금음달과 보름달 사이 중간인 8일과 23일에는 조류가 약하게 흐르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물대표에서는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 하고 최고조로 들어왔을 때를 만조라 합니다. 또 바다로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이라 하고 최고조로 나갔을 때를 간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회씩 밀물과 썰물이 6시간 주기로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복잡한 내용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물대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시간별로 물대를 상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 장노출 사진 촬영은 낚시와 같이 물이 빠졌다. 물이 들어올 때 찍어야 파도도 있고 역동적인 장면을 찍을 수 있지만 여수 몽돌바다 있기나 순천만 S라인,
꽃지 할매바위 등은 물이 빠져야 찍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진 촬영에 필요한 기본 지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 방법을 노하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사진은 수평과 수직이 기본이며 반영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소류지나 바다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표적인 곳은 세량지, 반곡지, 주산지 등이 있습니다. 반영을 아름답게 찍기 위한 조건은 반영되는 물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지 않은 아침 시간대나 오후 늦은 시간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수면이 깊을수록 색감이 거울 효과로 반영이 짙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역광보다 순광이 좋으며 초점은 반영되는 부분보다 실제 피사체에 맞추시면 좋습니다. 조리개는 f11 이상을 조여주시어 반영되는 부분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셔터 속도 또한 250초 이상의 고속으로 하시면 물결 일렁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즈는 광각으로 사용하여 현실보다 더 넓게 비현실적인 작품을 기대할 수 있으며 광각 렌즈 특성상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이 주는 반영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반영되는 호수가 없어도 저의 경험과 노하우로 찍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비가 내린 후 길 바닥에 물이 고여 웅덩이가 생긴 곳을 살펴보시면 나만의 독특한 작품을 찍을 수가 있으므로 비가 그치면 도전을 해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아도 2리터 페트병에 물을 가득 준비하셨다가 멋진 피사체가 있으면 물이 고이기 좋은 곳에 물을 부어서 반영이 되게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 산방사는 바다보다 높이 있어 반영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형제섬은 바다에 떠 있으므로 고인물에서 찍어보았으나 반영을 찍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겨지책으로 연구한 것이 삼각대에 카메라를 장착 후 렌즈 앞에 스마트폰의 액정을 상하로 움직여보니 반영이 나왔습니다. 카메라 렌즈 앞에 반영이 가능한 태블릿 PC, 거울 사각 필터 등 테두리가 없으면서 반사되는 것으로 렌즈 앞에서 조정하면서 찍어보시면 독특한 반영 사진이 나옵니다. 별궤적 촬영은 구름이 없고 공기층이 맑은 초생달 금음달이 뜨는 날, 바람이 불지 않는 날과 촬영지 주변에 불빛이 없는 곳을 찾습니다. 장비는 삼각대, 릴리즈, 조리개가 밝은 초광각 렌즈 또는 단 렌즈가 필요하며 카메라 렌즈는 수동으로 설정하시고 북쪽을 향하여 전경에 나무, 건물 등을 배치하고 카메라의 손떨림 기능을 오프 후 북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무한대로 고정을 한 후 셔터 속도는 25초에서 30초로 맞추고 연사 모드로 설정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파란 하늘을 원하시면 켈빈 값은 3500으로 설정하시고 검정 하늘을 원하면 오토로 놓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사 모드로 설정 후 릴리즈 샷을 누르고 잠그면 25초에서 30초마다 자동 촬영이 됩니다. 30분 이상 촬영하시면 별궤적이 나오게 되는데 스타트레일스 프로그램을 무료다운 받아 여러 장을 합하면 아름다운 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별궤적보다는 은하수를 찍는 작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유를 말하자면 궤적은 너무 인위적이라 실증이 빨리 나고 은하수는 자연적인 풍경이기 때문에 볼 때마다 신비감과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은하수란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별들끼리 집단으로 뭉쳐 있어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길게 띠를 만들어 용천 또는 우리말로는 미리네라고 합니다. 별을 처음 찍어보시는 분은 은하수가 약할 때에는 하늘을 쳐다봐도 은하수의 흐름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북두칠성은 누구나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두칠성 우측 하단 쪽에 W 형상의 별들이 있습니다. 이를 카시오페아 자리라고 합니다. 또 남쪽 하늘 아래를 보면 북두칠성처럼 큰 별 7개가 뭉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궁수자리라고 합니다. 은하수는 북쪽 카시오페아에서 남쪽 궁수자리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은하수는 2월부터 9월까지 볼 수 있으나 하루에 4분씩 한 달이면 120분씩 빠르게 뜹니다. 월별로 떠오르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두시어 달빛이 밝지 않는 날을 택하시어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은하수를 찍기 좋은 날은 보름달이 뜨고 10일이 지난 후부터 구름이 없고 쾌청한 날,
10일간이 가장 좋습니다. 찍는 방법은 렌즈는 F값이 낮은 밝은 광각 또는 어안 렌즈가 좋습니다. 렌즈의 초점 거리는 출사 가기 전 집에서 무한대를 가리키는 N표지 세로선에 맞추어 테이프로 붙이시면 현장에서는 렌즈의 조리개만 조정하시면 됩니다. 셔터 속도는 별의 움직임으로 궤적을 만들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통 30초라 하지만 제가 찍어보니 노이즈만 없으면 10초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은하수도 해와 달처럼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소나기 또는 집중호우와 함께 번개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소리보다 빨라서 번개불이 먼저 보이고 천둥 소리가 나기 때문에 예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개 사진을 찍으려면 인내와 기다림의 연속인 듯합니다. 비 오는 날 볼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삼각대와 우산 등 장비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번개 사진을 찍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회 십자가, 필회침 등 비와 관련된 부재를 찾아 번개가 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설치 후 촬영 모드는 수동으로 렌즈는 16mm 광각이 좋습니다. 조리개는 F11 정도로 조아주시고 초점은 번개 치는 거리를 짐작하거나 은하수 촬영과 같이 30초 무한대로 세팅하시고 또 번개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 연사 모드를 설정하신 후 릴리즈로 연속 촬영을 켜두시면 됩니다. 번개가 찍혔다고 판단이 되면 철거 후 스타트레일스 프로그램을 무료 다운 받으시어 여러 장을 합하면 아름다운 번개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노래 가사처럼 장마철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거나 폭포수가 떨어질 때 태양이 분사된 물을 향하여 굴절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태양을 등에 지고 하늘을 볼 때 바로 앞에서 비가 내린다면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조건은 태양이 있어야 하고 안개비가 내리면 반대쪽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비추어 공기 중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볼 수 있는 방향은 오후에는 태양이 서쪽 하늘에 있으므로 반대편인 동쪽 하늘에서 3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으므로 볼 수가 없으며 아침에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 있으므로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아니더라도 산에서 일출일몰 촬영시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있을 때 조그마한 무지개를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안개나 운해를 태양이 비출 때 생기는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2분에서 15분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나타나기 전 정령에 넣어야 할 피사체 등 기본적인 구도를 생각 후 초점은 정령보다 무지개가 주인공이므로 적절히 맞추어 찍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를 선명하게 찍으시려면 측광은 스팟으로 설정하시고 조리개도 최대한 조아주시고 셔터 속도 또한 빠르게 하시고 초점을 무지개에 두고 찍으시면 됩니다.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을 경우에는 노출을 전경에 맞추어 결정하면 색감이 좋습니다. 반딧불이 출사지를 찾는 방법은 인터넷 등을 검색하시면 알 수도 있겠지만 나만의 출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딧불이의 생태를 연구하고 서식지를 찾아보면 됩니다. 소류지나 강변 등 물을 끼고 있거나 주변 불빛이 없거나 사람이 많이 찾지를 않는 곳, 키가 큰 풀이 많이 우거진 숲이나 제주의 곶자왈 등을 찾으시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촬영 방법은 별궤적이나 번개 사진 요령과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 장을 찍으신 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타트레일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여러 장을 합성하시면 됩니다. 촬영 시 렌즈는 가급적 50mm 이상 밝은 렌즈 또는 70에서 200mm 망원 렌즈가 좋으며 촬영 모드는 수동으로 설정하시고 조리개는 최대로 열고 찍으셔야 복회가 나오므로 좋습니다. 셔터 속도는 30초 이내로 나오도록 ISO를 조정한 후 연사 모드를 설정 후 릴리즈로 샷을 누르고 잠그면 30초마다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반딧불이 촬영 거리는 5m 이내에서 찍어야 반딧불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둡기 전에 도착하시어 부재가 되는 나무 등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혹시 초점이 흐트러지면 적외선 후레쉬로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매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사진작가들은 멋진 작품을 만나기 위해 찜통 더위에도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연곶과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곶 촬영 시 장비는 100mm, 매크로렌즈로 가까이서 찍으시면 좋겠으나 연곶이 가까이 없을 경우를 대비 70에서 200mm 줌렌즈로 촬영을 하시면 합니다. 셔터 속도를 1000 정도 빠르게 하면 배경이 까맣게 나오므로 좋습니다. 삼각대는 셔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곶 사진의 촬영 시간대는 오전 또는 늦은 오후 때가 색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가 오는 밤에 연곶을 찍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촬영 장비는 빗줄기와 꽃을 비출 수 있는 성능이 좋은 2000 루멘 이상 후레쉬가 필요하며 카메라를 보호할 수 있는 레인커버 또는 우산을 고정시킬 수 있는 우상어치대 등이가 있어야 하고 작가에게는 기본적으로 비옷이 필요하겠지요. 렌즈는 상황에 따라 70mm에서 400mm까지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피사체인 연곶은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비출 수 있고 찍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겠지요. 연곶에 후레쉬 불빛이 들어와 빗물이 보일 수 있도록 역광 또는 반역광에서 비출 수 있도록 하신 후 카메라는 삼각대의 고정 후 셔터 속도는 1초에서 50초 내외로 상황에 맞게 설정하고 조리개는 빗물이 보이도록 5.6전으로 측광은 스팟으로 ISO는 셔터 속도를 감안 1000 이상을 올려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릴리즈나 무선 리모컨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간에 소나기성 비가 내릴 때 사진 촬영을 한다는 것은 이론보다 실전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선배님들의 사진 촬영하는 모습과 조언은 듣고 배우시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무지개 색을 가시광선이라 하고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색을 자외선과 적외선이라 합니다. 자외선은 UV 필터로 커버를 하고 적외선은 적외선을 볼 수 있는 필터를 렌즈 앞에 장착하여 붉은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적외선 사진을 촬영하려면 사용하지 않는 카메라를 개조하여 촬영을 하였는데 최근 적외선 필터가 나와 저는 호야 R70를 사용을 하는데 이 필터는 ND 1000에서 8000 정도의 빛을 차단을 하므로 적외선 촬영 방법은 장노출 촬영 때와 같이 삼각대는 필수이며 손떨림 기능은 오프하시고 렌즈의 UV 필터도 제거하시고 후보정이 필수이므로 러 파일로 세팅하신 후 피사체와 초점은 필터를 장착하기 전에 맞추어 주시고 조리개는 F11 정도, 타임은 25초에서 30초 정도가 적당하고 노출은 라이브 뷰로 밝기를 확인하신 후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 대상물의 피사체는 흰색으로 표현되는 녹색 나무 잎이 길가의 잡초, 구름 등에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하늘, 강, 바다, 나무가지 등의 적절한 배치를 한 후 가급적 순광에서 촬영하시면 됩니다. 촬영 후 포토샵에서 러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면 붉은 색감으로 나타나므로 이미지 조정 메뉴에서 온도와 색조를 흰색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장노출, 야생화 접사 등의 촬영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장노출 사진 촬영 방법에 대하여 저만의 노하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삼성 스마트폰 울트라 폰카로 ND 필터를 이용하여 결과물을 보시면서 스마트폰 내에 내장이 된 ND 필터와 갤럭시 울트라 22 전용 필터 케이스를 구입하여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울트라 23, 24에 내장된 ND 필터를 이용하여 장노출을 찍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폰에 있는 앱에서 카메라 앱을 열어보겠습니다. 폰카 화면에서 우측 상되어 있는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좌측 상단에 있는 엑스퍼트 로우를 클릭해 보시면 좌측에 다양한 옵션이 보이는데 그중 ND를 클릭하시면 우측의 ND 필터 조정 바를 움직여 보시면 상단의 ND2에서 ND1000까지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ND 필터 숫자를 정하신 다음 포커스를 클릭 후 우측 바를 상하로 움직여 초록색이 나오도록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촬영 현장의 광량에 따라 스피드를 6분의 1초에서 4초까지 상하로 조정하여 설정하신 다음 셔터를 누르시면 촬영 중 휴대전화를 움직이지 마시오. 경고음이 나오면서 장노출이 시작됩니다. N256으로 22초를 찍은 결과물입니다. 이번에는 ND256으로 4초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초로 찍은 것보다 노출이 많이 오버가 되었네요. 그래서 ND1000으로 4초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에 가까운 노출이 되었네요. 내잠된 ND 필터로 장노출 촬영은 가능하였으나 최고 4초까지의 한계와 스팬 리모컨 셔터 작동이 안 되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22 전용 필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22용이지만 갤럭시 23 이상 울트라폰도 장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72mm 필터를 결합할 수 있는 링이 있어 기존에 임용하던 다양한 필터를 업링을 하여 ND1000 등을 자석, 마그네틱 필터와 사용하면 좋을 듯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갤럭시 22 전용 필터 72mm를 82mm로 업링을 하여 ND1000을 결합하여 갤럭시 23 울트라 폰으로 장노출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이용하신 더보기 화면에서 두 번째 프로 모드를 클릭, 포커스를 클릭 후 조절바를 상하로 움직여 초록색이 나오도록 초점을 잡아봅니다. 다음에는 스피드를 클릭한 후 스피드바를 움직여보시면 12000분의 1초에서 30초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 모드로 사용할 경우 30초간 장노출을 찍을 수 있고 S펜이 작동이 되어 S펜 리모컨으로 사용하시면 흔들리지 않고 편리합니다. 그러면 10초를 설정하여 장노출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노출이 부족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20초를 설정하여 장노출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노출이 약간 부족한 듯합니다. 이번에는 30초를 설정하여 장노출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적정 노출인 듯합니다. 장노출 촬영 숙달을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여 찍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먼저 포커스를 클릭한 후 초록색이 선명하도록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30초가 적정이었으므로 30초를 설정하여 장노출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적정 노출인 듯합니다. 빛의 방향이 바뀌어 색감이 붉은색으로 되었네요. 이상과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노출 촬영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매년 봄이면 산과 들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고 있어 마음을 설레이게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야생화를 찍을 수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라도 찍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스마트폰으로 야생화를 이쁘게 찍는 방법을 연구하여 설명해 볼까 합니다. 스마트폰 장노출 촬영 설명과 같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열고 더보기를 클릭 후 프로 모드를 클릭하신 후 먼저 스피드를 클릭하시어 우측에 발을 움직여서 촬영하고자 하는 야생화의 노출을 맞추고 포커스를 클릭하시어 우측 발을 움직여서 초록색이 나오도록 초점을 맞추어 촬영하시면 됩니다. 산이나 들에 산책 나가셨다가 손에 카메라가 없더라도 이쁜 야생화를 만나면 스마트폰으로 아름답게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과 장비 구도 등 기술적인 분야, 그리고 실전에서 30여 년간의 저의 노하우를 기술해 보았습니다. 장시간의 사진 강좌를 보시고 사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경 사진을 연구하는 사냐 박희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